행복에 대한 관점을, 생물학적 접근법을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곧 역사라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됩니다.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을 거쳐 사피엔스가 지구를 정복하는 과정을 봤습니다. 우리의 객관적인 생활 수준은 계속 나아졌죠. 그런데 이런 인류의 역사와는 관계없이 우리의 행복이 단지 호르몬과 DNA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인류의 발전에서 아무 의미도 찾을 수 없게 되겠죠. 유전자가 행복한 사람은 산업혁명 이전에나 이후에나, 인지혁명 이후에나 이전에나 똑같이 행복했고, 유전자가 불행 쪽에 맞춰져 있는 사람은 혁명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이 불행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 호모사피엔스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만일 그렇다면 프랑스 혁명에 도대체 무슨 좋은 점이 있을까요? 프랑스 혁명은 인류를 좀 더 나은 상황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한 그런 혁명인데, 그게 행복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말이죠. 만약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할 일은 그냥 하나뿐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과학혁명 이후에 자본만능주의, 공동체의 붕괴 같은 몇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더 평화로워졌을까요? 과학혁명 이후에 말이죠. 얼핏 보면은 세상은 평화로워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 아르메니아 대학살, 냉전, 유대인 학살, 과학혁명 이후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또 이 기간은 인류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만 보고, 학살들만 보고 세상이 평화롭지 않다고 생각하지만은 평균적으로 보면은 사실 지금이 인류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기입니다. 2002년에 총 사망자를 보면은 5,700만 명인데, 그 중에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는 17만 2천 명이었고 폭력 범죄로 인한 사망자는 56만 9천 명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자살을 한 사람은 87만 3천만 명이었죠. 전쟁이나 폭력으로 사망한 사람보다 자살한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폭력이 감소한 것은 대체로 국가의 등장 덕분인데요. 대부분의 폭력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 공동체의 붕괴가 사람들로 하여금 불행을 느끼게끔 하기도 한다 했지만은 그 반대에서는 폭력이 줄어들기도 했다는 겁니다. 무조건 공동체의 붕괴가 나쁜 것만은 또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이 왕국과 제국이 강해지면서 공동체를 쪼우기 시작하자 폭력은 줄어들었습니다. 1964년 브라질에서 군사 독재 정권에 의해서, 이 사람이죠, 브라질 독재자, 1964년 이 사람이 수천 명을 살해하고 고문을 했는데, 이런 브라질의 최악의 시기에도 죽은 사람은 부족 생활을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적었다는 겁니다. 브라질 역사상 최악의 시기에도 그 시절의 시민이 다른 사람 손에 죽을 확률은 이 야노마메족의 평균보다 훨씬 더 낮았습니다. 야노마메족의 4분의 1에서 2분의 1은 여성이나 재산 같은 특권을 두고 벌어진 폭력으로 인해서 사망했습니다. 남자의 절반이 폭력으로 인해서 타인에 의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학과 문명의 발전이 학살을 비롯한 전쟁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그것이 없었던 시절에 사람들이 더 많이 죽었다는 거죠. 또 우리 시대의 엘리트들은 진정으로 평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전쟁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겁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엘리트가 세계를 지배하는 역사상 최초의 시대죠.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것을 뺏어와야지, 다른 나라의 것을 뺏어와야지 더 성장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전쟁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과학의 발전, 핵무기의 발전 같은 것은 상대를 공격하면 나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진정으로 평화를 원하는 겁니다. 공격을 한다, 전쟁을 한다 라고 협박을 하지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믿은 와중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중동에서 지금 같은 사태가 벌어지긴 했지만 말이죠. 어쨌든 저자는 이런 식으로 전쟁은 계속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은 결국엔 또 지구 제국이 형성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 제국이 형성하는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현대를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까요? 히틀러와 스탈린이라는 대량 학살, 전쟁, 압제의 시대일까요? 아니면 간디와 마틴 루터 킹의 평화의 시대일까요? 이 두 가지가 모두가 존재를 하죠.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갈림길에 서 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우리가 평화 쪽에 먹이를 더 많이 주면은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 있고, 전쟁 쪽에 더 많은 먹이를 준다면은 지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평화의 관점에서 보면은 과학혁명은 세상을 좀 더 평화롭게 만든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어떨까요? 앞서 잠깐 말했었죠. 우리는 더 행복해졌을까요? 과학혁명 이후에? 아니, 과학혁명뿐만 아니라 인지혁명, 농업혁명 이후에 우리는 더 행복해졌을까요? 이미 저자는 인지혁명과 농업혁명이 우리를 그리 더 행복하게 만든 것은 아니라고 말을 했었죠. 저자가 평균적인 농업인은 평균적인 수렵채집인보다 더 열심히 일했지만 더 적게 가질 수밖에 없었죠. 우리의 몸과 마음은 수렵채집인에 맞게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의 질병도 대부분 그런 것 때문에 발생을 하죠. 비만,
고지혈증 이런 것들도 사실 그 시절에 맞게 만들어진 신체 때문에 현재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이 비만이라는 것, 지방을 잘 저장하는 사람은 수렵 채집인 시절에는 생존하기가 더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 신체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인 것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전에 행복은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이 심리학자들이 많이 연구하는 주제죠. 행복은 무엇으로 결정될까? 돈일까요? 가족일까요? 유전적으로 정해진 것일까요? 아니면 덕일까요? 일단 돈을 한번 보면은 돈이 행복을 준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정도를 넘어서면은 돈은 중요하지 않죠.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은 돈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하루 한 끼도 못 먹는 사람한테 돈을 주면은 행복해지지만은 하루 세 끼를 먹고 일정 생활 수준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돈을 더 많이 줘봤자 행복이 극적으로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가족일까요? 공동체 같은 것일까요? 가족은 확실히 행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돈보다도 말이죠.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면서 거기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행복합니다. 결혼은 또 특히 더 중요합니다. 근데 현재는 그런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이 많이 줄어들고 있죠. 결혼율도 줄어들고 출산율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물질적인 것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역할은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면은 돈에서 오는 행복, 가족에서 오는 불행이 서로 상쇄돼서 여기는 거의 영의 수렴을 할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오늘날 평균적인 사람이 1800년대 사람보다 더 행복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질에서 오는 행복은 공동체의 붕괴에서 오는 불행으로 상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행복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해 보이는 게 사실 기대 수준인 것 같다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자전거를 원했는데 자전거를 얻었다면은 만족할 겁니다. 하지만 페라리를 원했는데 자전거를 얻었다면은 만족하지 못하겠죠. 불행하다고 느낄 겁니다. 똑같이 자전거를 얻었는데 말이죠. 인간의 기대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현대인들은 확실히 더 불행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5000년 전에 사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우리 마을에 사는 나와 나이가 비슷한 3명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내 외모가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그 3명이랑만 비교를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오늘날의 청소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 인구 모두와 비교를 할 수 있죠. 인터넷이나 SNS, TV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말이죠. 스스로를 부적격자라고 느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스스로가 평균보다 못하다고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과 비교를 해버리면은 불행해집니다. 인간의 기대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만약에 과학이 계속 발전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해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도 노예라고 해도 이 죽음만큼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왔습니다. 왕도, 교황도, 농부도, 노예도 말이죠. 모두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다 죽었죠. 하지만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죽지만 부자들은 죽지 않는다면 상대적 박탈감은 훨씬 더 커지겠죠. 그러면은 부자들은 또 행복할까요? 그런 상황에서? 부자들도 역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조그만 위험이라도 무릅쓰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할 거죠. 그리고 영원히 사는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된다면 영원히 산다는 것이 사고사가 안 날 때의 일이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 자식이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교통사고가 나서 죽어버리면 그것은 훨씬 더 박탈감이 크겠죠. 언젠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과 평생 살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죽음을 대하는 입장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를 수밖에 없겠죠. 기대치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을 기대치뿐만 아니라 이 화학적으로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생물학자들은 행복이라는 것을 외부 변수보다도 그냥 우리가 타고나는 수치에 의해서 세로토닌, 도파민, 옥시토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타고나기를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것들이 많이 분비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그냥 기본적으로 더 행복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더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디폴트 값이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행복한 일이 있어도 약간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불행 쪽으로 기울겠죠.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행복한 일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은 약간 이쪽에서 저울이 맞춰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평소에 약간 불행한 상태로 그렇게 평생을 사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신경물질의 디폴트 값이 이 행복 쪽에 조금 더 가까이 있다면은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리 불행한 일이 있어도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생을 조금 더 행복하게 살겠죠.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아주 행복하지도 아주 불행하지도 않게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아주 불행하지도 아주 행복하지도 않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계속 행복감을 느끼면은 이 사람은 뭔가를 시도하려고 하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성관계에서 오는 쾌감이 크지 않다면은 이 사피엔스는 번식을 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자손을 못 남기겠죠. 결국 기본값이 조금 낮아서 쾌감을 찾으러 다니는 그런 사피엔스만 자손을 남기겠죠. 불행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행복에 대한 관점을, 생물학적 접근법을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곧 역사라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을 거쳐 사피엔스가 지구를 정복하는 과정을 봤습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객관적인 생활 수준은 계속 나아졌죠. 그런데 이런 인류의 역사와는 관계없이 우리의 행복이 단지 호르몬과 DNA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인류의 발전에서 아무 의미도 찾을 수 없게 되겠죠. 인류의 발전이 무의미한 것은 아닌가, 생물학적 관점을 받아들이면 이런 허무감에 빠지게 됩니다. 유전자가 행복한 사람은 산업혁명 이전에나 이후에나, 인지혁명 이후에나 이전에나 똑같이 행복했고, 유전자가 불행 쪽에 맞춰져 있는 사람은 혁명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이 불행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 호모사피엔스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만일 그렇다면 프랑스 혁명에 도대체 무슨 좋은 점이 있을까요? 프랑스 혁명은 인류를 좀 더 나은 상황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한 그런 혁명인데, 그게 행복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말이죠. 만약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할 일은 그냥 하나뿐입니다. 우리의 생화학 시스템을 조작하는 일에만 집중을 하면 됩니다. 역사를, 문화의 흐름을 발전시킬 이유도 없죠. 우리가 새로 돈을 투자한다면은,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다면은 세로토닌 수치를 높여서 사람들이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약을 만드는데 돈을 써야 할 겁니다. 멋진 신세계라는 소설, 거기 보면은 이 소마라는 마약이 나오죠. 이 소마라는 마약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합성 마약입니다. 그 약은 아무 부작용도 없어서 사람들은 그 약을 먹고 행복한 생활을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독자들은 저자가 그려내는 그런 세상을 기괴하다고 느끼고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항상 행복하게 느끼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없는데 그 약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 약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이 생물학적 접근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진정한 행복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행복을 일정 시간 이상 길게 느끼게 하는 방법은 이 사람들의 생화학 시스템을 조작하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이런 행복의 정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죠. 예를 들어서 아이를 양육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불쾌한 일에 속합니다. 모든 육아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죠. 하지만 또 반대쪽에서는 가장 행복한 일이 아이를 키우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저귀를 갈고 설거지를 하고 아이의 짜증을 달래는 일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아이가 행복의 주된 원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의 가치관이 행복을 결정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아이를 돌보는 일은 힘들지만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면은 행복하다.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면 불행하다. 라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꽤 우울한 결론이기도 하죠. 행복은 정말 자기 기만에 달려있는 걸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는 앞서 말한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입니다.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는 개인의 기본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내가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 대학생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스스로 힘으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고, 내면의 소리를 따르라. 이 철학자 장자크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좋다고 느끼는 것이 선이고 내가 나쁘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악이다. 하지만 이런 견해는 이 자유주의 이후에 나온 견해일 뿐입니다. 이 중세시대 사람들한테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은 거기에 동의를 할까요? 전혀 동의를 하지 않을 겁니다. 현대에도 딱히 다르진 않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행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중독자들은 전부 다 마약을 하는 것이 행복하다는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럼 이 연구 결과 마약이 행복의 원천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이 개인의 가치관, 개인의 기분이라는 것은 사실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거죠. 그것을 밝혀낸 사람이 있죠,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이기적 유전자의 저자 리처드 도킨슨입니다. 주관적인 느낌이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은 사실 유전자가 번식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유전자가 다음 후대로 전해지기에 그냥 유리한 행동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몸이라는 것은. 근데 문제는 그런 선택이, 그런 내 기분, 내 유전자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선택이 개별 개체한테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공작 같은 것, 공작새를 보면은 수컷이 아주 화려합니다. 이 왜 화려하게 진화를 했을까요? 수컷은 화려하면은 암컷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화려할수록 후손을 남기기가 수월하다는 거죠.
근데 반대에서는 이 화려한 깃털은 이 포식자들의 먹이가 되기 아주 좋습니다. 이 화려한 깃털 때문에 도망치기도 어렵고 눈에도 잘 띄죠. 이 화려한 공작은 유전자를 남기긴 쉽지만 더 빨리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바로 유전자가 이기적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도킨스는. 그래서 이 이기적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행복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화학적 행복도 행복이 아니고 개인의 가치관 이건 역시 믿을 만한 것이 못 되고 자기네 기분 역시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행복을 따라야 할까요? 무엇을 보고 행복의 기준을 만들어야 할까요? 종교를 한번 볼까요? 이 종교 중에서도 불교의 입장이 조금 재밌습니다. 서구 사람들은 불교의 통찰을 처음 대할 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행복은 내부에서 시작된다. 이것은 생물학자들의 주장과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실제 부처의 가르침은 이것과는 달랐습니다. 부처가 권하는 것은 우리가 외적 성취를 추구하는 것을 멈추라. 그리고 내적 성취 역시 내적인 느낌 역시 추구하는 것을 멈춰라입니다. 서구 사람들은 외적 성취를 추구하는 것을 멈추라라는 것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 내면의 것을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 역시 추구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행복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밖에서 찾을 것인가? 안에서 찾을 것인가? 밖도 안도 둘 다에서 찾지 마라 라고 말을 하는 게 이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 쾌락적 감정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게 되겠죠. 행복을 추구하는 것 역시 중요하지 않은 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이거겠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는가? 결과적으로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지 무엇으로 결정되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아직도. 유발 하라리가 여러 가지 후보군들을 제시하긴 했지만 정확하게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지 행복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오는지 뭐 때문에 생기는 것인지 행복이라는 것이 중요한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수렵 채집인 시절보다 나아진 게 도대체 뭘까요? 사피엔스는 이렇게 지구를 지배했는데 더 행복해지지도 않았고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지조차 모른다면은 도대체 뭐가 바뀌었을까요? 우리는 그런 점에서 하라리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의 답에 고대 수렵 채집인보다 더 잘 알고 있나? 이런 겁니다. 우리는 더 행복해지지도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지만은 적어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행복은 중요한지 아닌지,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게 중요한지 아닌지를 고대 수렵 채집인들보다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수렵 채집인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복이 중요한가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살도 하지 않죠. 단지 하루하루 먹을 것을 찾아서 헤맬 뿐이죠. 우리가 생존을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당연히 생존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실제로 더 나아지긴 나아졌을까요? 실제로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것은 맞을까요? 우리는 수렵 채집인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수렵 채집인들이 어떤 의미에서 이런 손도장을 남겼는지 이런 그림을 그렸는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 호모 사피엔스는 또다시 진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0억 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모든 생명체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진화를 해왔죠. 자신의 의지대로 진화한 것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진화를 해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린은 저 위에 있는 저 높이 있는 나뭇잎을 먹고 싶다. 목을 늘리자, 목을 늘리자, 목을 늘리자 라고 생각을 해서 목이 늘어난 게 아니라 그냥 자연 선택에 의해서 목이 긴 기린들이 살아남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인지혁명 파트에서 말했다시피 인간은 그런 과정을 생략해버립니다. 스스로 원하는 바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에 어떻게 보면 위배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